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외롭고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표정을 점검하게 되는 그 묘한 순간을 함께 지나가 보려 합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누군가의 반가운 웃음소리가 방안을 채우고 있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저는 생각보다 쉽게 빛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임이라는 것은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말 한마디 잘못 건네면 순식간에 사람을 평범한 군중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살아남음은 사회적 의미입니다. 민망한 첫마디 하나로 저는 2시간 내내 저분은 좀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라는 조용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금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새벽 2시에, 누군가는 따뜻한 오후에, 또 누군가는 잠들기 직전 조용한 침대 맡에서 이 말을 듣고 계실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확신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반갑게 맞아준 사람, 자기를 편안하게 만든 사람, 그리고 아주 잠깐 마주쳤는데도 괜히 마음이 놓였던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젊을 때에 저는 모임에 나가면 늘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했고 옷도 단정했고 분위기도 맞추려 애썼으니 이제 남은 것은 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뿐이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첫 마디부터 실수를 했습니다. 길이 너무 막혔다느니, 오늘 컨디션이 영 별로라느니, 허리가 아프다느니, 제가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부지런히 브리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성실하게도 피곤함을 배달하고 다녔습니다. 택배기사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첫인사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순간 상대는 아직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 기분을 받아줘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요. 그건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조용한 업무 배정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웃으며 그러셨군요 라고 답하겠지만 속으로는 이미 가벼운 긴장을 느낍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는 시작부터 내 쪽이 아니라 저 사람 쪽으로 기울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첫인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거창한 기술은 아닙니다. 다만 첫 마디의 방향만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다고 해서 반가웠습니다. 직접 뵈니 참 좋네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지요. 이렇게 말하면 첫인사 안에 저는 줄어들고 상대가 들어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의 표정은 이 작은 차이에 즉시 반응합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는 인사는 나를 알리는 말이고 당신을 반기는 인사는 상대를 초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화려한 말솜씨보다 자신을 기분 좋게 초대하는 사람에게 더 빨리 마음을 엽니다. 오래된 말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첫마디 하나로 2시간의 분위기를 빚을 수도 있고 미리 갚아둘 수도 있다고요. 사실 이것은 꽤 흥미로운 인간 심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첫 정보가 이후의 판단을 좌우하는 경향을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부르지요. 이름은 조금 딱딱하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면 그 뒤에 조금 어색한 순간이 와도 사람들은 저를 대체로 따뜻한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처음에 제가 저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그 뒤에 아무리 예의 바르게 굴어도 이미 만들어진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참 귀찮지요. 사람 마음은 업데이트가 느립니다. 휴대전화는 밤새 충전하면 빨라지기라도 하지 첫인상은 한번 버벅이면 재부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임에 들어서기 전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주목받으러 들어가는가, 반기로 들어가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주목받으러 들어가면 제 옷차림, 제 기분, 제 성과, 제 고생이 먼저 떠오릅니다. 반기러 들어가면 상대의 표정, 걸음,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느라 지나왔을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들어가도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첫인사를 잘한다는 것이 아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들뜨거나 과장되게 반응하면 오히려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와, 오늘 오셔서 이 자리가 완전 빛이 납니다. 같은 말은 너무 이른 시간에 너무 큰 불꽃놀이입니다. 사람은 조명보다 온기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저는 차라리 담백한 표현을 권하고 싶습니다. 뵈니 좋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얼굴 뵈니 안심이 되네요. 이런 말은 튀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따뜻한 국물 같은 말이지요. 먹고 나서야 몸이 풀리는, 그리고 첫 인사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의 불편을 줄이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살 많이 빠지셨네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고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좋아 보이세요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이 됩니다. 좋아 보인다는 말이 오늘만 유난히 신경 쓰고 나왔다는 뜻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오늘 뵈니 반갑습니다 처럼 존재 자체를 반기는 말이 안전하고 품이 있습니다. 존재를 반기는 일은 실수할 확률이 낮습니다. 외모를 건드리면 가끔 지뢰밭이 되고 존재를 반기면 대개 꽃길이 됩니다. 물론 인생이 늘 꽃길은 아니지만 적어도 첫 10초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모임마다 유난히 환영받았습니다. 대단한 입담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분 곁으로 몰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 처음 30초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하고 묻고 상대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자신의 몸을 조금 비켜 두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몸짓과 말은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은 불편한 손님이 아니라 반가운 사람이라고요. 학술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상호작용의 정서적 안정감을
선제적으로 형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히 논문 한 편 읽은 사람 같지만 실은 그냥 사람 마음이란 뜻입니다. 저는 이제 모임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이 원만이 아닙니다. 첫 문장을 준비합니다. 딱 한 문장만요. 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좋습니다. 긴 첫인사는 대개 사고를 칩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덧붙이거든요. 짧고 단정한 말 하나가 좋습니다. 직접 뵈니 좋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인사는 내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의 경계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인간은 꼭 한참 돌아서 정문으로 들어오지요. 지름길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첫인사를 바꾸고 나서부터 저는 신기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가고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가고 대화의 속도가 부드러워지는 장면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남보다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답게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태도라는 것을요. 모임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은 가운데 앉아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 곁에서 괜히 편안해지고 말하고 싶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놀랍게도 첫마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마디 하나로 자리가 부드러워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서둘러 무언가를 더 보태고 싶어 합니다. 좋은 시작을 했으니 이제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상대가 말을 꺼내자마자 맞장구를 치고 제 경험을 덧붙이고 도움이 될 만한 조언까지 얹어주는 것이 친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하는 것은 무심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치게 애쓰는 말 또한 사람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조용히 들어주는 자리가 필요한데 저는 자꾸만 무대를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모임에서 피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자기 자랑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재산 자랑, 자식 자랑, 인맥 자랑은 오래 견디기 어려운 소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말 위에 내 말을 얹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자랑보다 더 교묘합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도 금방 알아차리지만 끼어드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좋은 의도는 종종 가장 세련된 무례가 되기도 하니까요. 가령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 손주를 봐주느라 너무 지친다고요. 그때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래도 손주가 어딘가, 나는 손주 얼굴 보기도 힘들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 입을 연 사람의 피로는 사라지고 어느새 이야기의 중심은 다른 사람의 며느리에게로 옮겨갑니다. 말을 꺼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더 말해봐야 소용없겠구나. 사람은 자기 말을 빼앗긴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접습니다. 소리 없이 접힌 마음은 다시 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고 짧게 말한 뒤 잠깐 입을 다문다면 어떨까요? 그 2초, 길어야 3초의 침묵이 이상하게도
큰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는 그 틈 안에서 다시 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내가 너무 당연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서 서운해. 이런 식으로 처음보다 조금 더 깊은 마음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대화를 진전시키는 힘은 생각보다 긴 설명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기 속도를 되찾도록 기다려주는 짧은 정적 속에 있었습니다.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요. 말도 그렇습니다. 속이 찬 사람일수록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자리를 비워둡니다. 물론 침묵이라고 해서 무조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침묵은 관심 없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듣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침묵에도 품격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듣고 표정으로 듣고 짧은 숨으로 듣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이거나 그랬군요. 아, 그러셨겠네요. 하고 짧게 다리를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마음까지 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어두되 입만 조금 덜 바쁘게 하자는 뜻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것을 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은 적게, 존재감은 따뜻하게.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끝낸 뒤 바로 조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이미 충분히 많은 충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무슨 말을 참아야 하는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까지 또다시 정답을 건네받으면 도움이 되기보다 마음이 먼저 눌립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대화의 상호 주관성을 약화시키는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함께 말하는 자리인데 한 사람만 정답을 쥐고 있으면 대화는 교류가 아니라 지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누가 고민을 말하면 바로 방향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해봤는데 그 방법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당장 끊어야 해요. 듣고 있으면 제법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종종 상대를 돕기보다 작게 만듭니다. 사람은 조언을 받을 때 내용보다 먼저 위계를 느낍니다. 당신은 모르고 나는 안다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의식하지만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자기가 배려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멈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친절하다는 확신이 브레이크를 없애버리는 셈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다를 보고 왔는데 마음이 조금 풀렸다고 했지요. 그러자 다른 분이 곧장 거긴 별로예요. 진짜 좋은 데는 따로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아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분의 얼굴에서 아주 미세한 빛이 꺼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장소 평가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다녀온 뒤 자기 안에 생긴 작은 평안을 나누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을 고쳐주느라 감정을 놓칩니다. 그러나 대화에서 상대를 움직이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감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모임에서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상대가 말을 마치면 그 말에 바로 덮개를 씌우지 말자.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교훈으로 급히 봉인하지 말자. 대신 그 말이 잠깐 공기 중에 머물게 두자.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안전하게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제자리를 얻습니다. 그 시간을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침묵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세련된 사람은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답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말이 더 잘 나오고 괜히 부끄럽던 속마음도 덜 부끄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야기가 중간에 잘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경험들에서 생깁니다. 내가 말할 때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자기 무용담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 굳이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 사람은 그런 사람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코트를 벗습니다. 젊을 때는 침묵이 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대답하고 재치 있게 반응하고 뭔가 하는 척해야 존재감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오래 기억됩니다. 저는 이제 모임에서 말의 양으로 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말을 마친 뒤 편안히 다음 말을 잇도록 그 사이의 공기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 조용한 3초가 때로는 10문장의 조언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제 앞에서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는 첫마디를 가볍게 하고 중간의 침묵을 조금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벽이 또 나타났습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기는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자꾸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다가도 가장 중요한 부분 앞에서는 슬며시 방향을 틀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 같으면 그 빈칸을 재빨리 메우려 했을 것입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건 제가 봐도 답이 나와요. 그럴 땐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답을 들었을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것은 되게 훌륭한 조언이 아니라 잘 놓인 질문 하나입니다. 질문은 참 묘한 도구입니다. 잘못 쓰면 신문이 되고 잘 쓰면 초대가 됩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너무 자주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상대를 열어주는 질문은 드물게 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요즘 좀 복잡하다고 말했을 때 왜요? 라고 바로 묻는 것은 질문이지만 상대에겐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는 설명하라는 압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을 때 이유부터 묻는 질문을 받으면 마음보다 머리를 먼저 꺼내들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는 곧장 분석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무엇이 제일 마음에 남으셨어요? 혹은 어느 순간이 가장 서운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질문들은 상대에게 해석이 아니라 경험을 꺼내게 합니다. 경험은 분석보다 훨씬 덜 방어적입니다. 사람은 설명하라면 굳어지지만 기억해보라고 하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한동안 이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말하면 본능처럼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위로를 가장한 취조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 자신은 해결을 돕고 있다고 믿었지만 상대는 아마 속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직 아픈데 벌써 판결문을 쓰라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법정이 아닙니다. 누가 옳았는지보다 먼저 무엇이 아팠는지가 다뤄져야 하는 곳입니다. 옛말에 병 주고 약 준다는 표현이 있지요. 어떤 질문은 정말 그렇습니다. 상처를 다시 건드린 뒤 그제야 해답을 건네려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캐묻는 대신 감정을 따라가고 결론을 재촉하는 대신 장면을 되짚게 하는 쪽으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날 이후로 가장 달라진 게 뭐였을까요? 지금 제일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은 대단히 똑똑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런 질문 앞에서 사람은 조금 더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도 미처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을 슬며시 발견하곤 합니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이는 자기 서사, 구성과 정서, 명료화를 돕는 질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딱딱하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말해볼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임에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대화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기 속도를 되찾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대화를 잘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질문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 뒤의 태도입니다. 물어놓고 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은 뒤 상대가 대답하려는 순간 자기가 먼저 저는 요즘 정말 바빠요 하고 이어버리지요.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가 받는 사람 참 희한합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줄 알았더니 물고기가 나오기도 전에 자기가 강으로 뛰어드는 셈입니다. 저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마음을 안전하게 꺼내보도록 돕는 그릇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비교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잘해드리세요? 같은 질문은 너무 자주 아무렇지 않게 던져지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꽤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해주지 않는다면 곤란하고 잘해준다고 말해도 자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이 있으세요? 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같은 세대의 삶을 묻는 질문이지만 훨씬 넓고 부드럽습니다. 사람마다 손주일 수도 있고 새벽 산책일 수도 있고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은 사람을 살리고 대답이 갇힌 질문은 사람을 숨막히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문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더 깊이 더 많이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속마음은 문틈으로 잠깐 보였을 뿐인데 우리는 금세 거실까지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다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주 말합니다. 들을 자격은 관심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고요. 한번 열렸다고 다 물을 권리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직 말하고 싶지 않은 서랍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그 서랍의 존재를 존중합니다. 나쁜 질문은 그 서랍을 왜 잠갔느냐고 묻습니다. 한 번은 한 분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누구를 쉽게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라면 금세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을 좀 만나셔야죠. 혹은 혼자 계시면 더 우울해져요.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는 피곤함이 더 크세요? 아니면 실망이 더 크세요? 그러자 그분이 한참 잠잠히 있다가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피곤한 줄 알았는데 실망이 더 컸나 봐요. 그 한마디가 나오자 대화의 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는 외출 횟수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기대와 관계의 피로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질문 하나가 문제의 종류를 바꾼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문제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것이겠지요. 사람은 자기 감정의 이름을 찾는 순간 조금 가벼워집니다. 막연한 서운함, 그냥 답답한 기분, 괜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는 자신도 자신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실망인지 외로움인지 억울함인지 혹은 지친 자존심인지 알아차리는 순간부터는 마음이 조금 정리됩니다. 좋은 질문은 바로 그 이름표를 붙이는 일을 돕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담실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까요. 다만 상대가 자기 속마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조용히 손전등을 비춰주면 됩니다. 비추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말끝을 흐리며 뭐 다 지난 일이죠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아직 남은 감정이 보여도 꼭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 안에 많은 시간이 들어있네요 하고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질문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을 주는 데 있으니까요. 묻지 않는 절제, 그것 역시 성숙한 대화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제 모임에서 재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이상하게 저 사람 앞에서는 말이 나오더라 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조언보다 질문을 믿어야 하고 질문보다도 질문 뒤에 남는 여백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여는 순간은 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끄덕임, 조용한 시선, 그리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속에서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때 저는 확신합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답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얼마나 조용히 곁을 내어주느냐라는 것을요, 질문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 열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또 하나의 오래된 습관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를 좋게 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건넨 말이 뜻밖에도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순간 말입니다. 특히 모임에서는 칭찬이 그렇습니다. 칭찬은 따뜻한 말이라고들 하지만 모든 칭찬이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칭찬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칭찬은 조용히 줄 세웁니다. 어떤 칭찬은 관계를 열고 어떤 칭찬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시작하게 하지요.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게 말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에도 결이 있고 칭찬에도 방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칭찬을 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차려온 음식이 있으면 역시 누구누구 씨가 제일 솜씨가 좋다고 말했고, 누군가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면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돋보인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분위기를 띄우는 방식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말들 안에는 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하나 따라다녔습니다. 비교입니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제일 훨씬 칭찬하는 순간 한 사람을 올리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는 말없이 내려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듣는 사람은 웃지만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의 표정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모임이란 참 이상하지요. 누군가를 높이려다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어깨를 살짝 눌러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칭찬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관찰로, 평가가 아니라 발견으로요. 오늘 옷차림이 참 단정하고 편안해 보여 정성 들이신 게 느껴집니다. 말씀하시는 속도가 참 차분해서 듣는 사람 마음도 편해지네요. 이런 말은 누군가를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 안에서 제가 본 좋은 결을 조용히 비춰줄 뿐입니다. 사람은 순위를 들을 때보다 자기 안에 어떤 점이 따뜻하게 발견되었다고 느낄 때 더 깊이 기뻐합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지요.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보는 눈이 고와야 나가는 칭찬도 고와진다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칭찬보다 평가에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예뻐졌네, 성공하셨네요, 자식 잘 키우셨네 같은 말이 단순한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낸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전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건강과 연결될 수 있고, 성공은 실패했던 시간들을 건드릴 수 있으며, 자식 이야기는 말 못할 서운함과 죄책감을 함께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호의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삶 한가운데를 모르고 건드리는 말은 쉽게 아슬아슬해집니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이는 사회적 비교와 정체성 위협을 유발하는 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칭찬처럼 말했는데 상대는 자기 인생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임에서 흔히 오가는 질문들도 비슷합니다. 자녀분들은 잘하세요? 요즘 연락은 자주 오지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안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날씨보다 더 차갑게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에게는 설명해야 할 숙제가 되고, 연락이 뜸한 사람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빈자리가 되며, 혼자 사는 삶을 간신히 견디는 사람에게는 웃으며 통과해야 하는 시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의 아픈 가능성을 상상하지 않은 채 질문합니다. 악의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악의보다 무심함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일부러 던진 돌은 피하기라도 하지, 아무 생각 없이 굴린 돌은 더 예기치 않은 곳을 치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임에서 안전한 관심이 무엇인지 오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관심이란 상대의 존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관심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가장 마음 편한 시간은 언제세요? 라는 질문은 어떨까요? 이 질문은 누가 옆에 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가족이 어떻게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의 삶에 아직 남아있는 평안의 순간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즘 자주 웃게 되는 일이 있으셨어요? 더 좋습니다. 누군가의 결핍을 캐묻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기쁨의 결을 찾게 하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방어하지 않고 떠올립니다. 설명하지 않고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그것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결과보다 태도를 더 보려 합니다. 끝까지 꾸준히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말씀을 참 상대 편안하게 해주세요. 급한 자리에서도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으시네요. 이런 말은 사회적 성공이나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건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칭찬은 한 사람의 존재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외모나 성과를 칭찬하면 듣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쁘다가도 그 기준을 다음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와 분위기를 알아봐주는 말은 다릅니다. 그것은 성취의 증명이 아니라 존재의 결을 인정받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평가받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좋은 칭찬은 그 두 감정 사이를 아주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저는 예전에 한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왔고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딸 있는 집은 다르네. 말하는 분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 했겠지요.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계신 다른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딸이 없는 나는 덜한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비교되고 있나? 실제로는 아무도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교의 언어는 늘 보이지 않는 청중을 만듭니다. 모임에는 말에 직접적인 수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옆에서 함께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련된 사람은 말의 방향뿐 아니라 반사되는 방향까지 생각합니다. 좋은 말은 한 사람에게 닿고 끝나지 않습니다. 공기처럼 번집니다. 그러니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해야 하지요. 배려는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상대가 민망해질 가능성을 먼저 줄여주는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라고 묻지 않는 것. 오랜만에 나온 사람에게 그동안 어디 아프셨어요? 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 혼자 온 사람에게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쉽게 이름 붙이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절제가 사람을 살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게 만들지 않는 것.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빈칸을 억지로 설명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품위 있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품위는 비싼 옷이나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남의 체면을 먼저 지켜주는 습관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칭찬을 받으면 유난히 불편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 좋은 점이 많은데 막상 말해주면 손사래를 치며 아유 아니에요 하고 급히 넘겨버리지요. 예전에는 저도 그럴 때 더 크게 칭찬을 밀어붙였습니다. 아니긴요. 정말 훌륭하시다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때로는 상대를 더 난처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머물러야 합니다. 과하면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칭찬을 던지고 붙잡지 않습니다.
조용히 건네고 상대가 웃으면 함께 웃고 흘리면 억지로 되돌려 세우지 않습니다. 좋은 말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모임에서 사람을 하나의 사정으로 읽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자녀가 어떻다, 건강이 어떻다, 경제 사정이 어떻다, 혼자 산다, 함께 산다, 말이 많다, 조용하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한 줄 설명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조용한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금 지친 사람일 수 있고, 유난히 밝은 사람은 정말 행복해서가 아니라 예의를 다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말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않게 되고 섣불리 찌르지 않게 되지요. 결국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번쩍이는 칭찬 기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비교의 무대 위에 세우지 않고 자기답게 있어도 괜찮은 자리로 초대하는 시선입니다. 저는 좋은 모임이란 모두가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도 조용히 작아지지 않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칭찬조차도 더 신중하고 더 따뜻하게 배워야 합니다. 누구보다 잘났다고 말하는 대신 당신 안에 좋은 결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에서는 아주 크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첫마디를 가볍게 건네고 중간에 침묵을 믿고 조언보다 질문을 택하고 비교 없는 칭찬으로 자리를 다듬다 보면 어느새 모임은 끝을 향해 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긴장하면서도 끝은 대충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들어갈 때는 표정을 고치고 무슨 말을 할지 떠올리고 어색하지 않게 앉을 자리를 고르느라 마음이 분주한데 막상 돌아설 때는 먼저 가볼게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립니다. 저는 한동안 그게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만나는 동안의 분위기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한 자리를 기억할 때 처음과 마지막을 유난히 또렷하게 붙잡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마지막 한마디가 그날의 전체 인상을 조용히 다시 써버리기도 한다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최신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접한 정보가 기억과 평가에 유독 강하게 남는 경향이지요. 이름은 조금 딱딱하지만 삶 속에서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식사는 좋았는데 계산할 때 불쾌한 일이 생기면 그 식당 전체가 별로였던 것처럼 기억되고, 긴 통화 내내 괜찮다가 끝에 말투가 차가우면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불편합니다. 관계도 비슷합니다. 모임의 마지막에 제가 어떤 표정으로 일어서고 어떤 말로 헤어지고 상대에게 어떤 여운을 남기느냐에 따라 그날의 2시간은 따뜻한 기억이 되기도 하고 조금 허전한 장면으로 접히기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단지 끝이 아니라 기억을 봉하는 손길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저는 헤어질 때 유독 서둘렀습니다. 버스 시간이 떠오르고 집에 가면 씻어야 하고 내일 아침 일정이 생각나고 무엇보다 긴장이 풀리면 사람이 원래 성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슬슬 제 편의로 움직였습니다. 아, 저 먼저 갈게요. 다음에 봬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의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그 말들은 지나치게 기능적이었습니다. 관계를 마무리하는 말이라기보다 일정을 종료하는 말에 가까웠지요. 상대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따뜻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리는 되었지만 남는 것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로 저는 헤어질 때의 말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이 아니라 그날 함께 있었던 시간의 의미를 건네는 문장이어야 한다고요. 예를 들면 오늘 배워서 참 좋았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관용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정말 상대를 보며 천천히 건네면 뜻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시간이 나에게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좋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이야기 나누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도 좋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네요. 도 좋습니다. 이런 말은 그 자리의 온도를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시간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알 때 관계를 다시 열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도 첫 인사처럼 담백해야 오래 갑니다. 오늘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은 분위기에 따라 지나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감동이 클수록 말은 오히려 절제되어야 품위가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짧고 진실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105년이라는 어쩌면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시간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돌고 방 안의 전등은 낮게 가라앉아 있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침대에 몸을 묻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못다한 생각들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무례한 타인들의 파도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100년이 넘는 세월을 통과하며 제가 얻은 가장 또렷한 깨달음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흔히 돈이 없어서 무너진다고들 하지만 사실 우리를 정말로 무너뜨리는 건 돈보다 사람입니다. 105년이라는 숫자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무릎 연골 보험이라도 더 들어둘 걸 그랬습니다. 농담입니다. 하지만 이 긴 시간을 살아보니 정말 무서운 건 텅 빈 통장이 아니라 내 마음을 텅 비게 만드는 곁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멀리 해야 할 1순위로 꼽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겉모습은 아주 멀쩡하고 품격 있는데 이상하게 가까이 갈수록 내 마음의 샘물을 말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나나나족들입니다. 모든 대화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 수렴되고 세상 모든 판단의 척도는 오직 나입니다. 그들은 학력이 낮거나 성격이 거칠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씨는 부드럽고
겉으로는 꽤 신사적일 때가 많죠. 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묘하게 삶의 온도가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인지적 자기중심성, cognitive egocentrism의 극단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공간이 그들의 뇌 구조 안에는 애초에 설계되지 않은 것 같달까요?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샀는데 배터리 효율이 0%라 늘 충전기를 꽂아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자존감을 채워주느라 정작 우리 자신의 배터리를 다 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1시간 내내 그 사람의 자랑이나 하소연만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 안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면 세상이 악한 것이고 내가 이익을 보면 내가 잘난 것이라는 철칙이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라는 공감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누군가 잘 되면 축하의 박수 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고 누군가 불행해지면 위로의 말 뒤로 은근한 비교와 안도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이기주의자들도 품어주는 것이 대인배의 풍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보니 그건 대인배가 아니라 그냥 자기 학대에 가깝더군요. 인간은 변할 수 있다고 믿지만 기준이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변화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변화라는 건 결국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인정에서 시작되는데 그들에겐 틀린 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확실하다면 미안하지만 멀리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키는 인생의 방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이가 천사일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내 삶의 정원을 사막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105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와이파이 신호가 안 잡혀서 고민할 일은 없었다는 것 정도일까요? 하지만 인간관계의 신호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예민합니다. 관계는 결국 인격이라는 토양 위에 세워집니다. 인격은 혼자서 돌을 닦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명하고 타인의 기쁨에 내 일처럼 춤출 수 있을 때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눈빛에 청년의 생기가 서려 있습니다. 반대로 이기심이라는 좁은 틀에 갇힌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그림자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온도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상에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들을 어떻게 다 피하고 살 수 있나요? 맞습니다. 세상을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없는 노릇이죠. 미세먼지가 싫다고 숨을 안 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회피 기술이 아니라 그들을 단번에 알아보는 선명한 안목과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제가 105년을 살면서 수만 명의 관상을 봐왔지만 사실 관상보다 정확한 건
그들이 흘리는 말의 습관과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기주의자를 감별하는 세 가지 결정적 신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조용히 스캔해 보세요. 첫 번째 신호는 선택적 책임감입니다. 이들은 정의, 공정, 원칙 같은 고결한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원칙의 잣대가 상대방을 향할 때는 서슬퍼런 칼날 같다가도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때는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사회학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 교환, 이론, 소셜 익스체인지 테오리, 즉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는 유무형의 보상을 주고받는 과정이지만 이들은 오직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에너지를 씁니다.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 아니면 남 탓이죠. 10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분들은 꼭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신이 끊어지면 길 탓을 하더니 요즘은 인터넷이 느리면 통신사만 욕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기분까지 망쳐 놓더군요. 원칙을 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모든 관계를 거래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이들은 머릿속에 아주 정밀한 엑셀 시트를 하나씩 품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커피를 샀으니 다음엔 내가 라떼를 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는 나에게 그 이상의 충성을 보여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채무 관계를 형성합니다. 선물도 도움도 심지어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결국 나중에 회수해야 할 빚이 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는커녕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잘못했나 혹은 얼마를 더 갚아야 하나 하는 압박감 말이죠. 제가 알기로 고대 로마인들도 이런 호혜성의 규범을 중시했지만 이기주의자들의 거래는 호혜성이 아니라 착취에 가깝습니다. 관계에서 사랑과 진심이 빠지고 숫자만 남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비즈니스일 뿐이죠.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서 누가 밥을 샀는지 자꾸 까먹긴 합니다만 적어도 내가 샀던 것만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이기주의자들보다는 제 건망증이 훨씬 낭만적이지 않나 싶네요. 세 번째 신호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견디지 못하는 마음, 즉 시기심입니다. 성숙한 인간은 타인의 성공에서 배움을 얻고 기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에게 타인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오직 제로섬 게임으로만 보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승진을 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눈동자는 이미 상대의 단점을 찾아 깎아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네. 사실 저 사람 성격에 문제가 있대. 같은 독침을 슬쩍 섞어서 말이죠.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불행을 볼 때 뇌의 보상 회로인 선조체 스트리아tum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샤덴프로이드라고 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이 샤덴프로이드의 중독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불행을 등불 삼아 자신의 어두운 방을 밝히려는 가련한 영혼들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는 마치 모기와 같습니다. 모기는 피를 빨고 나면 날아가기라도 하지. 이들은 내 마음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도 옆에 남아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모기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경고라도 해주는데 이들은 아주 세련된 매너로 위장하고 다가오니 더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105년의 임상 결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기준이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변화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반성이라는 기능이 아예 마비되어 있거든요. 진정한 친구는 슬플 때보다 기쁠 때 알아볼 수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슬픔은 동정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기쁨은 인격이 뒷받침되어야 진심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이 세 가지 신호를 모두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만 인생의 손절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가족이나 직장, 상사처럼 물리적으로 끊어내기 힘든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심리적 거리두기가 답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감정의 문을 반쯤 닫으세요.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정도로 가볍게 넘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인생의 방역입니다.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회복의 시간이 걸리듯 마음도 이기심에 오염되면 다시 따뜻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격을 그런 사람들을 방어하는데 다 써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할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지만 그 깊이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교수님, 그래도 경쟁사회인데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곤 하십니다. 사실 그 질문은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입니다. 105년을 살아보니 세상은 정말 거대한 경기장 같더군요. 유치원 자리싸움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요양원 창가 자리 다툼까지 우리는 평생 경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긴 세월을 거치며 깨달은 비밀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경쟁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남을 베는 데 쓰면 결국 그 칼날에 내 손도 베이게 됩니다. 반대로 그 칼로 길을 내는 데 쓰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팡이가 되죠. 저는 오늘 경쟁의 세 가지 층위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품격 있는 승리가 무엇인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앞서 우리가 경계했던 이기적인 경쟁입니다. 이 경쟁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넘어져야 내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의 실패를 마치 자신의 횡재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적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개양동이 효과, 크랩 멘탈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동이의 개들을 가득 담아두면 어떤 개가 탈출하려고 위로 올라갈 때 다른 개들이 그 개를 아래로 끌어내린다는군요. 결국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고 모두 식탁 위의 찜통으로 향하게 되죠. 이기적인 경쟁에 매몰된 인간 사회가 딱 이 꼴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승부사처럼 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찜통으로 끌어내리는 중입니다. 제가 105년 전 청년이었을 때도 이런 사람들은 꼭 있었어요. 남의 밭에 가뭄이 들면 자기 논에 물이 더 많아질 거라며 좋아하던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말년에 행복해지는 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이는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에 기반한 파괴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는 이득의 총합이 상대의 손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인생은 수학 시험지가 아닙니다. 신뢰를 잃고 협력자를 잃고 마지막에는 거울 속의 자신마저 믿지 못하게 되는 손실은 그 어떤 승진이나 금전적 이익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가끔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SNS에서 남과 자신을 끝없이 비교하며 불행해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농담이 나옵니다. 그렇게 남의 불행을 찾아 헤맬 시간이면 차라리 멸종 위기종인 북극곰의 안부나 묻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텐데 하고 말이죠. 남을 깎아내려 얻은 자존감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법입니다. 두 번째 승리는 선의의 경쟁입니다. 이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건강한 에너지입니다. 스포츠를 떠올려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옆 레인의 선수가 잘 뛰어야 나도 내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105년 전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밤늦게까지 도서관 불을 밝히는 동료를 보며 나도 조금만 더 해보자며 펜을 고쳐 쥐곤 했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규칙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합니다. 내가 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기꺼이 상대에게 박수를 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이기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내가 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이 이 층의 핵심입니다. 사실 요즘 유행하는 갓생살기라는 말도 이런 선의의 경쟁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105살이라 갓생보다는 갓곶에게 갈 준비를 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만 적어도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아직 현역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층위, 즉 사랑이 있는 경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조금 형용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경쟁과 사랑이 어떻게 공존하느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스승은 제자가 청출어람하여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완성된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은 상대를 누르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려주려는 마음입니다.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성장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타적 성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교단에 서면서 느꼈던 행복은 제 논문이 인용되는 순간보다 제 제자가 저보다 더 깊은 철학적 통찰을 보여줄 때 훨씬 컸습니다. 105년이라는 긴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히 장담하건대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행복은 바로 이 사랑이 있는 경쟁의 단계에서 찾아옵니다.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내 성공 하나에만 매달리면 평생 한번 기쁠까 말까 하지만 주변 모든 이의 성공에 편승하면 1년 내내 축제 기분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에고가 없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제 좌우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경쟁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경쟁의 기준을 타인을 이기는 것에서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누군가가 당신보다 앞서간다면 그의 발목을 잡을 궁리를 하는 대신 그의 신발끈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 관찰하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앞서가게 된다면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이정표를 남기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기주의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인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105살 노인이 드리는 이 말이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원래 진리는 오래된 된장처럼 묵직하고 구수한 법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장형 사고방식, growth mindset이라는 말도 결국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자는 뜻 아니겠어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어제의 저보다 조금 더 관대해졌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물론 주름은 어제보다 하나 더 늘어있지만 말이죠. 인격은 혼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 다듬어지고 닦이는 조약돌과 같습니다. 이기적인 경쟁이 판치는 세상에서 당신이 먼저 선의의 손길을 내민다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 주변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결국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행복은 결국 관계 속에서 자라고 그 관계는 당신이 어떤 경쟁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누군가에게 마음으로나마 응원의 박수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진동이 당신의 영혼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경쟁의 층위를 넘어서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소유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됩니다. 105년을 살아오며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교수님, 결국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기초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였지요. 돈은 우리 삶의 이동수단이지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이유는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지 기름을 가득 채운 채 주차장에만 서 있기 위해서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기름만 계속 채우다가 정작 출발은 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땐 돈을 좀 모으고 싶어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105살이 된 지금 제 통장 잔고를 보면 제 나이 숫자보다도 작을 때가 많더군요. 제 나이가 워낙 많으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끔은 제 무릎 연골보다 통장 잔고가 더 빨리 닳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매일 만지는 지폐는 사실 종이가 아닙니다. 명카턴과 말린로 만들어진 일종의 천이죠. 그래서 세탁기에 넣고 돌려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의 실체가 결국 빳빳하게 풀먹인 옷감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그 옷감 조각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에 인생을 거는 동안 정작 그 옷감으로 지어 입어야 할 인격이라는 옷은 헐벗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소유에는 묘한 마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더 잃을까봐 두렵고 남이 더 가질까봐 배 아프고 내 몫이 줄어들까봐 신경이 곤두서게 되죠. 심리학적 용어로 이를 쾌락 적응, 에도닉 아답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것을 소유했을 때의 기쁨은 아주 짧게 지속되고 곧바로 그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며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현상이지요. 이 굴레에 갇히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허기가 집니다. 특히 이기주의자들은 이 쾌락 적응의 늪에서 허우적대느라 관계의 소중함을 보지 못합니다. 105년의 임상 결과 수의 소유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은 과학적 사실보다 더 정교한 진리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산가는 금고에 돈을 가득 채워두고도 전기세가 아까워 한여름에 선풍기조차 틀지 않더군요. 그분에 비하면 105살에 선풍기 바람을 쐬며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제가 훨씬 더 플렉스하는 삶을 살고 있는 셈 아닐까요? 인생은 크게 세 단계의 파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나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30대 전후까지는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가 부러지듯 인격의 토양이 얕은 사람이 소유만 늘리면 반드시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둘째는 함께 사는 시기입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의 법칙을 배웁니다. 이때의 행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동료와 성취를 나누고 친구와 술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줄 때 완성됩니다. 저는 이를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을 빌려 생성감 제네라티비티라 부르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욕구가 충족될 때 인간은 비로소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60대 이후, 즉 제가 지금 한창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는 주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소유의 리스트를 지우고 보람의 리스트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이 질문이 제 아침 인사입니다. 젊었을 때의 행복이 짜릿한 탄산음료 같은 즐거움이었다면 장년기의 행복은 든든한 한 끼 식사 같은 성공이었고 노년의 행복은 깊은 산속 우물물 같은 보람입니다. 보람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고 관계의 틈새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을 때 그보다 더 큰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105년 동안 주식 투자도 좀 해봤습니다만 인격에 투자하는 것만큼 상장 폐지 걱정 없는 안전한 종목은 없더군요. 배당금도 아주 쏠쏠합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매일 지급되니까요. 그런데 이기주의자들은 끝내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유와 경쟁의 단계에서 발이 묶여버립니다. 타인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기 위의 숫자로만 보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은 삭막해지고 가슴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워집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는 걸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곁에 있어도 마음이 고립되는 군중 속의 고독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감옥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인생은 비빔밥 같은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고추장만 가득하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콩나물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옆 사람의 참기름 한 방울도 섞여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그들은 오직 고추장 단지만 붙잡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얼굴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대의 당신이 즐거움을 쫓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40대의 당신이 성공을 갈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80대, 100대의 당신이 여전히 남의 것을 탐내고 있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소유의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타인을 향한 배려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105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이 낡은 나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진심입니다. 남을 돕는 손길은 결국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 이 긴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유도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 자체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유산이자 가장 확실한 자산인 인격에 대해 이야기할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결국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105년을 살며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이기도 하죠. 많은 이들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박제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인격은 아주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행복의 그릇입니다. 같은 100억을 가졌어도 어떤 이는 그 돈을 지키느라 신경쇠약에 걸리고 어떤 이는 그 돈으로 숲을 가꾸며 평온을 누립니다. 그 차이는 통장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그릇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에서 결정되죠. 인문학적 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호주관적 인정, intersubjective recognition이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국 타인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과 내 안의 자아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인격을 뜻하는 영어 단어 personality의 어원은 라틴어 페르소나 볼소나에서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105년쯤 이 무대 위에 서 있다 보니 결국 그 가면이 내 얼굴 근육과 하나가 되어 굳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억지로라도 썼던 친절의 가면은 노년의 자유로운 주름이 되고 평생 써온 욕심의 가면은 결국 그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차가운 석고상이 됩니다. 제가 105살이 되어보니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어떤 가면을 써도 사람들이 아유 어르신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다 이해해 준다는 겁니다. 가끔은 일부러 더 엉뚱한 소리를 하며 이 노인 특권을 즐기기도 하는데 이게 꽤 쏠쏠한 재미랍니다. 사람들은 인격이 거창한 희생이나 고결한 선행에서 나온다고 믿지만 사실 인격은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습관들의 총합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습관, 내가 이익을 볼 때도 상대의 체면을 슬쩍 살피는 여유,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기보다 박수 한번 시원하게 쳐주는 용기,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한 사람의 풍경을 만듭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농담 섞인 조언이 있다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가슴은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충동적이라 자꾸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반면
인격이라는 내면의 내비게이션을 잘 업데이트해 둔 사람은 인생의 급커브 구간에서도 전복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기주의자를 멀리하라는 제 말은 그들을 징벌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보호하라는 간절한 권고입니다. 이기주의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마치 미세먼지가 가득한 방 안에 공기청정기도 없이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한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혼의 폐부까지 시커멓게 변해버리죠. 나도 모르게 계산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타인을 의심하게 됩니다. 105살 노인의 소셜 배터리는 이제 1994년산 구형 건전지 같아서 금방 방전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에너지를 오직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아껴둡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저녁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경쟁의 끝에 무엇을 남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본 가장 슬픈 노년은 평생 경쟁에서 이겨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그 자리에 앉아 같이 웃어줄 친구 한 명 없는 사람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고 걸어온 이들은 그 걸음마다 보람이라는 꽃을 피워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유산은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아니라 그 사람 참 따뜻했지, 그 사람 덕분에 내 삶이 조금 더 넓어졌어라는 누군가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가끔 제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 옛 친구들의 이름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떠올릴 때 가슴 속에 번지는 따스한 온기만은 여전합니다. 논리적인 사실은 잊혀도 정서적인 진실은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누군가에게 그런 온기로 기억될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일 만날 누군가에게 건넬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연습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격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니까요. 이제 이야기의 템포를 조금 늦춰보려 합니다. 창밖의 소음도 잦아들고 세상은 이제 깊은 잠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네요. 긴 시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5년이라는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인생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걷느냐의 문제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그 길 위를 지나는 바람일 뿐이지만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와 내 안의 인격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날카로운 감정들을 하나둘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했던 누군가의 무례함도 스스로를 자책하게 했던 작은 실수들도 저 멀리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방안을 채운 은은한 어둠이 당신의 피로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세상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하고 넉넉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잠시 멈추고 편안한 어둠 속으로 몸을 맡기세요. 마치 따뜻한 담요가
온몸을 감싸듯 제 목소리도 이제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 들리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여러분을 가장 깊고 평온한 휴식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풍경이 펼쳐지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시 맑게 깨어날 때까지 이 평화로운 밤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